문화, 컨텐츠, 스토리, 중국, 대만을 아우르는 인문 채널 대근이티 V 대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못 지냈습니다. 지금 시국에 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리가 났죠 진짜. 예,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계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 너무 많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걸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계엄이라는 말의 뜻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계엄령이라는 게 있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우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엄이라는 말에서 사실은 획을 한 글자씩만 떼면 게임이 돼요. 계엄하고 게임은 너무나 다른 하늘과 땅 차이의 사건이고요. 계엄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계라는 말은요, 뭔가를 지킨다, 경비한다, 경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해석하면 어떤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 또는 죄를 금지하고 제약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계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반지를 계지라고 해요. 중국어로는 이제 찌엘즈이라고 하는데요. 지는 손가락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손가락을 잘 지키는 것을 반지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 손가락이라는 건 좀 이제 상징적인 의미겠죠. 어떤 약속을 잘 지킨다. 엄이라는 말은 엄하다, 엄격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매우 철저하게 지킨다, 아주 철저하게 이것들을 사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한자를 놓고 해석해 보면 규칙과 규율을 매우 철저하게 사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격하게 지킨다, 아주 편하게 해석하면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계엄령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 사람들이 이 계엄령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한자로 번역을 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어 단어를 이 계엄령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martial law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martial이라는 말은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싸우고 있는,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왜 마셜 아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마셜 아트라는 말은 뭐 쿵푸라든지 유도라든지 어떤 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쓰이는 마셜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마셜 로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이라는 말로 원래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평시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 마샬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마르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마르스는 뭐냐면 고대 로마의 전쟁과 농업을 담당한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고요. 옛날에는 전쟁이 중요했으니까 서열 2위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르스라는 말에서 변형된 영어 단어가 마샬이 되겠습니다. 마샬 로우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법인데요. 로마 시대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로마의 공화정 체제가 있었잖아요. 이 공화정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공화정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권리들을 정무관이라고 하는 그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위임하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무관이 너가 다 알아서 결정해,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면 이 마셜 로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엄령의 역사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모두 로마 시대 역사상 13번이 발동이 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공화정이 결국 몰락하게 된 것도 이 13번이나 되는 마샬로를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폼페이오스나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이 이 마샬로를 남용함으로써 이제 로마 공화정이 결국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샬로를 어떻게 계엄령이라는 말로 번역했느냐,
일본 사람들이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새로운 문물들을 명칭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영어로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한자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대를 전후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샬로우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하고 싶은데 자기네가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어서 혹시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중국의 문헌에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 중국의 문헌을 찾았더니 비슷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계엄이라는 한자 자체는 중국의 문헌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뜬금없이 삼국지에 나옵니다. 삼국지에 이미 이 계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설 삼국지가 아니고요.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 삼국지에 이미 계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국지 위지 왕랑전, 왕랑이라는 사람의 전기에 나오는데요. 금, 육군, 계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6개의 군대가 계엄을 하고 있다. 이때 계엄이라는 말은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계엄이 아니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철저하게 사수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인 거죠. 이때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계엄이라는 말이 그 이후에도 중국의 많은 문헌들에서 전쟁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묘사할 때 반복해서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마샬로우에 해당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 계엄령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왜 무서운 거냐 하면은요, 평시에는요, 군대는 뭘 하는 조직이에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의 임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적과 맞서서 싸우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죄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남의 거 훔치고 뭐 남을 때리고 이런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죄 짓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집단은 따로 있죠. 이 집단을 우리는 경찰 혹은 검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경찰들이 그런 일들을 일선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과 군대의 역할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다스리는 집단이고, 군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작동하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군대가 할 일이 없어야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군대가 어떤 임무가 부여되고 뭔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라에 큰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는 이런 일들을 경찰이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전쟁이 생기거나, 그 전쟁이라는 말에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사변이라는 말도 쓰죠.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국지전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이나 사변이 발생하면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일단 적을 무찔러야 돼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상황을 다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군대가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선언이 계엄령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경찰이 범죄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가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은 전쟁과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을 군대가 나서서 통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됐던 여러 법조항이나 국가기관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령이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나서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에 관한, 의사표현에 관한 것들을 다 군대가 통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자유의 제한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정치 집단, 정당들의 활동도 금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것은 일단 나라를 먼저 구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엄들이 있었을 때마다 늘 언제나 심각한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계엄령 시대에 살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제 군인들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비상시국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나라의 계엄령이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미얀마 이런 나라들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이긴 합니다만 이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의 계엄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엄령을 가끔 선포하긴 하는데 근데 보면 좀 이렇게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 빼고는 좀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다 잘 사는 선진국들의 는 크게 계엄령에 제한을 잘 받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이 선포돼 있어요. 이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에는 계엄령이 있느냐? 미국에는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연방헌법이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니까 연방헌법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규정이 조금 모호한데요. 반란이나 외부로부터 침략이 일어났을 때 인신보호영장을 의회가 나서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인신보호영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국민이 이유 없이 구금되었을 때 이것을 인신보호를 해달라. 나의 몸을 보호를 해달라라고 해서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제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인신보호 청구 제도라고 하거든요. 자유로운 시기에는 인신보호 청구 제도를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침략이 일어나면 이거를 제한할 수 있다. 의회가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연방헌법에는 미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와 대통령이 모두 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 의회도. 네네네.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시 계엄령이라는 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캐나다는 전쟁 조치법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강력하다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이 전쟁 조치법이 발동한 적이 있었는데 1988년도에 응급사태에 대한 대응법, 응급사태법, 응급법, 긴급법 이런 법률로 대체되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나치 히틀러의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긴급조치법이라든지 무슨 비상사태법이라든지 계엄령을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진국들은 이런 계엄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다 없어지는 추세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있거나 전쟁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좀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계엄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북한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용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이거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나 또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데 이번에 되게 빨리 잘 대응을 해서 대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럴 수 있었느냐, 이제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소식이 전파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 직전의 계엄령이 1980년도에 있었잖아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1979년부터 있었는데 이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텔레비전 방송국을 장악하고 거기다가 포고를 해버리면 그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SNS 시대의 이런 정부 조치들은 그 순간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다시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SNS를 통한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대변인 T V 대변이었습니다.